자, 148페이지 한번 볼까요? 제목은 이제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고 되어 있죠. 이 관리 계획이라는 게 지금 여기 있는 6가지 이러한 것들을 할 때, 그러니까 뭐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를 지정할 때 그냥 하는 건 아니겠죠. 일정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 절차가 계획이라는 거, 그 계획이 관리 계획입니다. 용도 지역을 지정하는 절차, 용도 구역을 변경하는 절차 등이 관리 계획이다라는 거. 그래서 관리 계획도 계획이니까 어떻게 만들까요? 계획 어떻게 만들죠? 수립하고 승인하고. 하루 종일 이거 하고 있는데 대답 좀 해주시겠습니까? 수립하고 승인하고. 그러니까 관리 계획도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관리 계획도. 근데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의 차이점은 구속력이 있냐 없냐라는 거. 구체화된 계획인지 추상적인 계획인지. 그래서 추상적인 계획에서는 수립이랑 승인이라고 하는데 관리계획은 용어를 다르게 씁니다. 그러니까 국어적인 의미는 똑같지만 용어를 다르게 씁니다. 그래서 수립 대신에 관리계획에서는 입안이라고 합니다. 입안. 안을 세운다라는 안을 세운다. 그러니까 국회에서도 법률안을 제출한다라고 하죠. 뭐 이런 겁니다. 안. 그 다음에 입안하고 나서 이렇게 입안된 계획을 승인을 해야 되는데 관리계획은 승인이란 말 대신에 결정이라고 합니다. 결정. 똑같은 말이지만 구성력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용어를 다르게 쓰겠다라는 거. 그래서 수립 대신에 입안이라고 하고 승인 대신에 결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법률안을 제출하고 그걸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이 의결을 해야 된다. 의결. 의결이라는 게 의사 결정의 줄임말, 의사결정. 이렇게 결정한다라는 거. 그래서 구속력 있는 계획들은 수립이라고 수립 승인이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입안이랑 결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에서는 이걸 많이 혼용해서 씁니다. 실제에서 혼용해서 쓰긴 하지만 일단 관리 계획은 입안하고 결정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입안하고 결정. 그다음에 여기다가 제가 고시라는 걸 붙일 겁니다. 그래서 자, 정리해 보면 광역도시계획은 지정하고 수립하고 승인합니다. 광역도시계획은 지정하고 수립하고 승인하고 기본계획은 지정할 필요 없죠. 그래서 수립하고 승인합니다. 그다음에 관리계획은 입안하고 결정 고시 이렇게 만듭니다. 그러면 용도 지역은 어떻게 지정할까요? 입안 결정 고시. 기반시설 어떻게 설치하죠? 입안 결정 고시. 지구단위 계획구역 어떻게 지정하죠? 입안 결정 고시. 지구단위 계획 수립 어떻게 하죠? 입안 결정 고시. 다 이렇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저 6가지를. 이렇게. 여기에 관리계획. 여기 관리계획.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은 어디서 만들죠? 기본계획이랑 관리계획은 둘 다 도시군 계획이죠. 둘 다 도시군 계획이니까 기본계획도 관리계획도 여기 관할구역에서 만드는 계획입니다. 관할구역. 즉 특광시군에서 만드는 계획이다라는 거. 기본계획이랑 관리계획 둘 다. 그러면 기본계획이랑 관리계획은 계획을 만드는 곳이 똑같습니까? 네, 관할구역. 특광시군에서. 그럼 계획을 만드는 사람도 똑같을까요? 네, 만드는 곳이 똑같으니까 만드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자, 도시군 기본계획. 아까 수립권자가 특별시에서는 특별시장이, 광역시에서는 광역시장이, 시나 군에서는 시장, 군수가 각각 수립했죠? 당연히 특별자치 시도는 들어갈 거고 관리계획도 특광시 군이 위반합니다. 특광시 군이. 그 다음 아까 기본계획에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가 만든 기본계획 스스로 확정합니까? 국장한테 승인받습니까? 그래서 시라고 했죠. 그 다음에 시장, 군수가 만든 계획은 도지사가 승인하죠. 그래서 확정하는 사람이랑 승인하는 사람 합하면 시군. 계획을 만드는 곳이 똑같기 때문에 계획을 만드는 사람도 똑같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차이점은 관리계획은 대도시 시장이 직접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시 중에 원래 이 시들은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결정 신청을 해야 되지만 대도시는 자기가 입안해서 자기가 직접 결정할 수 있습니다. 대도시라는 건 아까 도 밑에 있는 시들 중에서 인구가 얼마 이상이죠? 50만 이상의 시를 대도시라고 했죠? 이게 대도시가 들어가고 한다고 그것만 차이점이고 나머지는 기본계획이랑 똑같습니다. 계획을 만드는 곳이 똑같기 때문에 사람도 똑같습니다. 다음 아까 기본계획은 국가계획과 관련됐을 때 누가 수립한다라고 했죠?
기본 계획은 국가 계획과 관련됐을 때 그런 게 없다라고 했죠. 그런 게 없고 그냥 특광시군이 예외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관리 계획은 예외적으로 국장이나 도지사가 관리 계획을 입안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암기사항이니까 제가 다음에 볼 거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일단 원칙 위주로. 그 다음에 입안하기 전에 맨 처음에 뭐 할까요? 그 다음에 뭐 하죠? 의견 몇 번 듣죠? 한 번은 누구한테? 한 번은? 이렇게 입안을 하고 나면 이제 결정 신청을 하거나 스스로 결정을 합니다. 결정하기 전에 뭐 해야 되죠? 협의하고 끝? 그러니까 계획을 만드는 절차는 다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고 보면은 거기 책에 입안이라고 돼 있고 동그라미 1번에 입안의 기준이라고 돼 있죠? 아까 계획을 수립할 때는 상위 계획에 부합하게끔 수립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관리 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상위 계획인 광역도시 계획이나 기본 계획에 부합되도록 수립합니다. 그 다음에 입안권자라고 돼 있죠? 원칙 누가 입안합니까? 기획에 특광시군 관할구역에서 만드는 계획이니까 관리 계획도 입안권자는 원칙 특광시군입니다. 특광시군 특광시군이 관리 계획을 입안하겠다라는 거. 근데 아까 기본 계획 우리 도시군 기본 계획 배울 때 부산시에서 기본 계획을 수립하면서 인접한 양산이나 김해를 포함해서 기본 계획 수립해도 됩니까? 네, 되는데. 당황스럽네. 그러니까 아니 부산에서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 도로가 부산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경상남도까지 가는 그런 도로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 관할구역이 여기까지니까 계획을 여기까지 만드는 게 아니라 인접한 관할구역을 포함해서 기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거. 대신 말은 해야 된다. 협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관리계획도 인접한 관할구역을 포함해서 관리계획을 입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밑에 원래는 특광시군의 관할구역에서 관리계획을 입안해야 되지만 인접한 관할구역을 포함해서 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는 거. 사례는 그거 몰라도 됩니다. 그 밑에 그럼 인접한 관할구역을 포함해서 관리계획을 입안한다라는 건 부산의 하나의 관할구역이 아니라 인접해 있는 양산 김해를 포함해서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서 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겁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협의. 1번에 공동 입안 보입니까? 그러니까 둘 이상 나오면 무조건 협의, 공동 이런 거 찾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친 경우에는 누가 협의해서 입안할 자를 지정하겠다. 협의해서 공동으로 입안할 자를 정합니다. 그 공동이라는 말은 빠졌는데, 그러니까 인접한 관할구역을 포함해서 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협의해서 공동으로 입안하거나 입안할 자를 정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한 김에 B도 한번 동그라미 그 2번도 한번 같이 해보면은 자 방금 둘 이상 나오면은 무조건 어떻게 한다고 했죠? 협의하거나 뭐 공동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둘 이상이라는 글자가 보이면은 일단 협의, 공동 이거 찾아야 됩니다. 근데 항상 협의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만약에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게 나옵니다. 자, 원칙은 둘 이상일 때는 협의를 해서 같이 해야 되는데 협의가 안 됩니다. 김해시장, 양산시장 막 싸웁니다. 도 밑에 있는 시장이나 군수들끼리 막 싸우는 거죠. 이거 누가 말리면 좋을까요? 그 위에서 김해시장, 양산시장 위에 누구 있죠? 도지사가. 그럼 부산시장이랑 울산시장이랑 막 싸우고 있습니다. 이거 누가 말리면 좋죠? 국장이. 그래서 위에서 말리면 돼요. 공식입니다. 공식. 둘 이상이 나오면은 협의랑 공동. 근데 협의가 안 될 때는 그 사람들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들의 분쟁을 한꺼번에 잠재울 수 있는 사람이 말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지사 밑에 있는 시장 군수들끼리 막 싸우는 거죠. 그러면 도지사가. 그 다음에 시나 도가 싸웁니다. 부산시장, 울산시장, 경상남 도지사가 막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이 싸움 말려줍니다. 계속 나옵니다. 이거 계속. 이렇게. 그래서 지정 위반이라고 해서 협의 미성립시라고 돼 있죠? 협의 미성립시? 같은 도 보입니까? 같은 도라는 건 도 밑에 있는 시장 군수가 막 싸우고 있다 그 말입니다. 누가 말리죠? 도지사가. 그 밑에 둘 이상은 시도 보입니까? 시도지사가 싸울 때는 누가? 국장이 싸움 말려줍니다. 이렇게 요거 둘 이상 나오면 일단 협의 공동. 근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들보다 위에서 싸움 말려준다. 분쟁을 말려주겠다라는 거. 이렇게.
그다음에 디귿, 리을 보면은 원칙은 관리계획 누가 위반하죠? 원칙은 특광시군, 관할구역에서 특광시군이 위반을 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국장이나 도지사가 직접 관리계획을 위반할 수도 있다라는 거. 요건 외워야 되니까 다음에. 근데 우리 배운 거 하나 있습니다. 국장이 위반하는 경우 첫 번째 뭐라고 돼 있죠? 국가계획. 국가계획과 관련된 관리계획은 국장이 직접 위반하면 됩니다. 이렇게 국가계획과 관련된 건 대부분 국장이. 요게 관리계획의 위반권자입니다. 관할구역에서 만드는 계획이니까 원칙은 특, 광, 시, 군이. 근데 인접한 관할구역 포함해서 할 때는 같이 협의 안 되면 위에서 싸움 말려주고 예외적으로 국장이나 도지사가 직접 관리계획을 위반하기도 한다. 근데 일단 원칙만 특광시군이. 관리계획도 기본계획도 둘 다 특광시군에서 특광시군이 만드는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동그라미 3번 위반 제한이라고 보입니까? 위반 제한. 자, 요거는 관리계획이 문제에 나오면은 그냥 따라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시험 문제. 그리고 도시군 관리계획은 시험에 무조건 출제가 됩니다. 관리계획은. 관리계획이 만약에 내가 1번부터 40번까지 문제를 풀었는데 관리계획 문제가 없죠? 그거 그냥 시험장에서 뛰쳐나오십시오. 시험 무효라서 다시 시험 칠 겁니다. 관리계획이 안 나오는 시험은 없습니다. 무조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위반 제한, 이건 무조건 나옵니다. 또 관리계획이 나오면 그냥 따라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공법은 무슨 법이라고 했죠? 그래서 공법은 대부분의 내용이 국가나 지자체가 일반 국민을 이렇게 규제하는 게 대부분의 내용입니다. 대부분의 내용이. 근데 뭔가 책을 읽다 보면은 주민이나 국민이 행정청을 상대로 뭐 요구하는 게 있을 겁니다. 이거 무조건 시험 문제. 대부분 이런 것들이 권리 구제 절차인 거죠. 막 규제를 받다가 우리 이것 좀 해줘 라고 권리를 구제해 주는 겁니다. 그 출제위원들은 대학교 교수님이 출제하는 거지 공무원들이 출제하는 게 아니죠. 교수님들은 거기 교수실 연구실에 앉아가지고 연구하는 게 어떻게 규제하지 이걸 연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국민들의 권리를 구제하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겁니다. 자기가 잘하는 거니까 이걸 내는 겁니다. 이걸. 그러니까 권리 구제 절차들은 시험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위반 제한입니다. 우리 동네가 저 달동네입니다. 아니면은 원룸이나 빌라촌입니다. 그 원룸이나 빌라 많은 데 가면은 밤에 주차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엄청 어렵죠. 원룸촌 같은 데 가면. 다들 아파트에 살아서 잘 모릅니까? 빌라촌 같은 데 가면은 주차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 것들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해서 이러한 형태의 주택으로 많이 짓습니다. 이런 것들로 지으면은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데 그 중에 제일 큰 게 주차 대수를 완화해 줍니다. 처음에 이게 만들어질 때 주차 대수를 세대당 0.5대까지 완화를 해줍니다.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야, 원룸에 사는데 집도 없는데 뭐 차가 있겠어? 생각이 잘못됐죠. 집은 없어도 차는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빌라촌에 가면은 막 골목골목 주차를 엄청나게 놓는 겁니다. 주차하기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우리 동네에 공용 주차장을 하나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차장 같은 게 기반시설. 근데 위반권자가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관리계획으로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해서는 관리계획, 위반, 결정, 고시를 거쳐야 되겠죠?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민이 야 우리 동네에 주차하기 너무 힘들다. 주차장 설치에 관한 관리계획을 위반해줘라고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걸 주민의 위반 제안이라고 합니다. 규제를 받는 게 아니라 뭔가 행정청을 상대로 요구하고 권리구제 절차이기 때문에 시험에는 잘 나옵니다. 근데 아직 뭐 지구 단위 계획,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이런 거 안 배웠으니까 내용은 다음에 볼 겁니다. 위반 제한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위반 제한.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밑에 쭉 됐고 동그라미 4번 맨 밑에 계획을 위반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 하죠? 기초조사. 상위계획 준용이라는 건 광역도시계획의 기초조사에 관한 내용을 준용해서 씁니다. 갖다 쓰겠다 그 말이죠. 그 가로 안에 있는 내용 뭐 토지적성평가, 재해취약성 분석, 환경성 검토 그런 것들은 됐습니다. 다음에 보도록 하고 그 다음 주민의 의견 청취. 자, 관리계획은 이제 우리한테 구속력이 있는 계획입니까? 구속력이 있는 계획입니다. 이거 주민한테 의견 듣는데 가서 자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내가 토지를 이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관리계획 위반의 내용이 기반시설의 설치라고 해보죠. 도로 설치에 관한 관리계획이 위반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관리계획의 내용을 보니까 도로가 내 땅을 이렇게 물고 지나간답니다. 그러면은 내 땅 중에 이 부분 이제 나중에 수용당하겠죠? 나의 소유권에 영향이 있습니까? 네, 이거 강제로 수용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가서 자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이런 구속력이 있는 계획들은 와서 보라고 합니다. 그걸 열람이라고, 열람. 우리 책에는 아마 공람이라고 쓰였을 텐데 정확한 명칭은 열람입니다. 열람. 공고하고 열람을 줄여서 공람 이렇게 부르는데, 근데 열람을 시켜줍니다. 열람. 그래서 열람이라는 건 서류를 훑어본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가가지고 내 땅이 지금 수용당하게 생겼으니까 서류를 훑어보겠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공청회 하면 안 되고 열람이라는 절차를 거칩니다. 열람. 그래서 보면은 원칙 14일 이상 열람 기간을 주고 그 기간 안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 14일 이런 거 동그라미 치면 또 떨어집니다. 그거. 주민한테 의견 듣는 거 다 14일 다. 그게 시험에 나오겠습니까? 그게 14일 아닌 게 나올 겁니다. 공법에 14일 아닌 게 딱 3개 있습니다. 그건 외울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의견을 제시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결과 통보를 해줍니다. 결과 통보. 그 기간이 60일. 이런 단어들은 나중에 다 보면 됩니다. 숫자들. 하나 안 보고 왔는데. 거기 145페이지 잠깐 가볼까요? 145 앞쪽에 거의 광역도시계획의 두 번째 칸 보면은 공청회 개최 나와 있죠? 공청회 개최. 자, 광역도시계획은 의견 들을 때 공청회라는 절차를 거칩니다. 그리고 그 뒤에 공청회 개최 그 뒤에 동그라미 1번에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의견을 계획에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그거 지워버리시고 잘못 들어갔습니다.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견 무시할까요? 받아줄까요? 공청회에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의견이 너무 타당한 거죠. 이유 있는 의견 제시입니다. 무시해야 됩니까? 받아줘야 됩니까? 근데 그거 하려고 의견 청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주민의 의견 청취 절차에는 그 말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주민에게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타당한 경우에는 반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주민의 의견 청취 절차에는 그 말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의견 듣고 타당하면 반영한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한테 의견 듣고 그 의견이 타당한 경우에는 계획에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 밑에 니은에 나오는데 원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초조사라든지 의견 청취 이런 것들은 필수적 절차입니다. 반드시 거쳐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생략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외적으로 생략할 수 있다. 그게 거기 보면은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이럴 때는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시 뒤로 넘어왔습니다. 149페이지로 화이팅 힘내시고 그래서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되는데 이거 주민한테 의견 들어버리면 그때부터는 국가기밀이 아니라 동네 기밀 되겠죠. 안 됩니다.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이것뿐만 아니라 경미한 사항일 때도 생략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나중에 보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주민한테 의견 듣고 나면 동그라미 2번에 누구한테 의견 듣죠? 지방의회 의견 청취. 당연히 입안권자가 특, 광, 시, 군이니까 특, 광, 시, 군 의회 의견을 듣습니다. 근데 요거는 너무 당연한 거라서 시험에는 뭐가 나오냐면 거기 동그라미 1번, 2번, 3번 있죠? 동그라미가 아니라 기역, 니은, 디귿? 그게 나올 건데 그거는 외우는 거라서 일단 놔두십시오. 얘네들을 입안할 때에는 의회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얘네들. 그 중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기역입니다.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의 지정이나 변경에 관한 관리 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외울 거니까 놔두시고 디귿은 우리가 공부해서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디귿은 버릴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밑에 이렇게 주민한테 의견 듣고 의회한테 의견 듣고 관리 계획을 입안을 했죠. 그럼 이제 결정 신청을 하거나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결정. 그래서 거기 보면은 결정 신청이라고 돼 있는데 입안권자가 결정권자에게 신청을 합니다. 가로 안에 보니까 결정권자 뭐라고 돼 있죠? 시, 도지사 그리고 가로 안에 대도시. 그러니까 원칙은 시, 도, 대도시가 관리 계획을 결정합니다. 근데 뒤에 점 찍고 뭐라고 돼 있습니까? 국장. 국장이 직접 관리 계획을 결정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요거는 다음 주에 써야 되니까 오늘 외워볼 겁니다. 국장이 관리 계획을 결정하는 경우. 그러니까 제가 예외는 안 하고 있는데 요거는 계속 나올 겁니다. 시험에도 워낙 잘 나오고 다음 주에 또 써야 되니까 한번 외워볼 겁니다. 그래서 원칙은 시, 도, 대도시가 관리 계획을 결정한다. 근데 예외적으로 국장이 관리 계획 결정할 수도 있고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오늘은 국장이 결정하는 경우만 볼 겁니다. 그래서 거기 연필 모양에 국장만 결정하는 사항 보입니까? 여기 자 첫 번째
입안권자에 보니까 국장이 직접 관리 계획을 입안할 수 있습니까? 네, 예외적으로 국장이 직접 관리 계획을 입안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국장이 입안한 관리 계획 들고 부산시청에 와서 부산시장님 이거 결제해 주세요라고 할까요, 안 할까요? 그래서 첫 번째, 국장이 입안한 건 국장이 결정합니다. 두 번째는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우리 그린벨트라고 부르는 거. 규제가 엄청나게 강한 곳이죠. 그러니까 이거 함부로 못합니다. 국장만 합니다. 세 번째는 그 뒤에 시가화 조정구역이라는 게 나오죠.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가화 조정구역은 다음 주에 설명드릴 건데 이것도 개발 제한 구역이랑 마찬가지로 규제가 무지 센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국장이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시도지사는 원칙은 다른 사람 시가화 조정구역은 원칙은 시도지사가 하는데 가로 안에 보면 국가계획이란 말이 나와 있죠. 그런 것들 구분하는 건 제가 다음 주에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이거 수산자원 보호구역이라는 게 나옵니까? 그것도 용도구역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개발제한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에다가 도시자연보호구역까지 네 가지가 용도구역. 최근에는 요 입지규제 최소구역까지 묶어서 5가지를 용도구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용도구역들 이런 것들은 국장이 하는데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바다죠. 해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합니다. 해양수산부 장관이. 오케이. 그래서 뭐 수산자원 보호구역 나오면은 그냥 다 해양수산부 장관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국장이 관리계획 결정하는 경우 첫 번째가 뭐죠? 국장이 입안한 거. 두 번째는 개발 제한 구역. 세 번째는 시가화 조정 구역까지만. 국가계획 이런 것들은 다음에 보도록 하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국장이 입안한 거, 개발 제한 구역, 시가화 조정 구역 그런 것들은 국장이 결정을 하겠다. 무슨 말이냐면 자, 용도 구역을 지정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관리 계획으로. 용도 지역을 지정하는 것도 관리 계획으로, 용도 구역을 지정하는 것도 관리 계획으로, 기반시설 설치도 관리 계획으로,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는 것도 관리 계획으로, 입지 규제 시설 구역을 지정하는 것도 관리 계획으로, 다 관리 계획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용도 구역을 지정하는 것도 관리 계획으로 합니다. 그럼 용도 구역을 지정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그건 입안권자고 결정권자가 지정합니다. 결정을 해주는 거죠. 여기를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해 주세요라고 하면은 오케이 결정하는 거예요. 지정 권한이 있는 사람은 결정권자. 그러면 용도 지역을 지정하는 사람이랑 용도 구역을 지정하는 사람이랑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는 사람은 똑같을까요? 결정권자. 근데 요 안에서 이제 원칙 예외가 나뉘니까 상세하게 말하면 달라지지만 일단은 관리 계획의 결정권자가 한다라는 겁니다. 용도 지역을 지정하는 사람도 관리계획 결정권자,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을 지정하는 사람도 관리계획 결정권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는 사람도 관리계획 결정권자. 이 사람들이 다 합니다. 이 사람들이. 근데 방금 용도 구역 중에 개발 제한 구역 누가 결정한다고 했죠? 그래서 국장이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한다라는 걸 다음 주에 말씀드릴 겁니다. 시가와 조정구역도 원칙은 결정권자가 하겠죠. 근데 국가계획과 관련해서 할 때는 국장이 합니다. 그리고 용도 구역 중에 수산자원 보호구역 그것도 관리계획 결정권자. 근데 그건 해양수산부 장관. 그러니까 다 다르게 써져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관리계획 결정권자. 그럼 용도 지구는 누가 지정할까요? 시, 도, 대도시 국장. 용도 지역을 지정하는 사람도 시, 도, 대도시 국장.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는 사람도 시, 도, 대도시 국장. 입지 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하는 사람도 시, 도, 대도시 국장. 이거 이해만 하면 외울 게 하나도 없어요. 가가지고 다 외우고 있는 용도 지역은 국장, 시, 도, 대도시가 지정한다. 용도 지구도 국장, 시, 도, 대도시가 지정한다. 입지 규제 최소구역도 국장, 시, 도, 대도시가 지정한다. 이걸 다 외우고 있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결정권자가 지정하는 건데. 오케이. 요거. 그다음 협의심이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결정권자 원칙은 시, 도, 대도시죠. 이 사람들 협의심이 지방이랑 할까요? 중앙이랑 할까요? 속삭이지 마시고 지방. 속삭이는 건 집에 가서 하십시오. 시, 도, 대도시. 시, 도, 대도시는 지자체장이니까 협의심의도 지방이랑. 근데 국장은 중앙행정기관이죠. 그러니까 협의심의도 중앙이라고 합니다. 그게 거기 써져 있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협의라고 해서 기획에 국장은 관계 중앙 보입니까?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라. 그 다음에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관계 행정기관. 이걸 관계 지방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관계 행정기관. 그 다음에 심의도 마찬가지. 국장이 할 때는 중앙, 지방이 할 때는 여기는 지방 부처입니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예. 그다음에 연필 모양, 지구 단위 계획 이건 일단 됐습니다. 다음에 볼 겁니다. 지구 단위 계획을 안 배웠으니까. 그다음에 그 밑에 결정이랑 고시 같이 붙어 있습니까?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아까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은 보면 수립하고 승인한다라고 했죠? 수립권자가 계획을 수립해서 승인 신청을 하면 승인권자가 승인을 합니다. 승인하고 나서 뭐 하죠? 송부한다라고 했죠. 이게 광역도시계획이랑 기본계획. 근데 관리계획은 결정권자가 결정을 하고 나서 송부를 하는 게 아닙니다. 결정하고 나서 하나 더 해야 됩니다. 고시까지. 결정권자가 고시를 한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결정고시를 붙여놓는 겁니다. 결정고시. 이건 나중에 실효해서 쓸 겁니다. 그러니까 결정권자가 고시를 하기 때문에 입안하고 결정고시 이렇게 부릅니다. 입안 결정고시. 여기서는 승인권자가 승인을 하고 나면 바로 보내줬죠. 그럼 이걸 받은 수립권자는 그 내용을 공고하고 일반이 30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결정권자가 고시를 하고 입안권자한테 송부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걸 받은 입안권자는 공고는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여기서 고시했으니까. 고시나 공고나 똑같은 말입니다. 또 역시. 그래서 여기서 이미 보여줬기 때문에 입안권자는 주민들에게 열람만 시켜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요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요거는 다음에 써야 되기 때문에 결정권자가 고시한다라는 거.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 결정권자가. 어쨌든 그냥 관리계획은 입안, 결정, 고시라는 절차를 거칩니다. 제가 하얀색 글자는 중요한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계속 반복할 겁니다. 계속. 하얀색 글자들은 계속 반복을 할 거니까 절대 까먹으면 안 되는 거 노란색 글자들. 이렇게 요 틀만 까먹지 않고 있으면은 거기다가 계속 반복하면서 나중에 암기하는 건 금방 합니다. 암기하는 것. 그래서 틀만 까먹지 않고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결정고시에 보면은 결정, 시도, 대도시, 시장 이 결정을 하고 예외적으로 국장이 관리계획 결정한다라고 했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직접 고시까지 하겠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번에 효력 발생 시기라고 돼 있죠. 뭐 올해도 작년에도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자,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 도면을 고시한 날에 발생합니다. 지형 도면을 고시한 날.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 결정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죠? 광역도시계획은 언제 효력이 발생합니까? 도시군 기본계획은 언제 효력이 발생하죠? 모르시겠죠? 제가 말 안 했으니까. 그런 게 없습니다.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계획이기 때문에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런 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관리계획은 구속력이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고 효력이 발생하는 계획이니까 시험에 맨날 나오는 게 효력이 발생하는 계획인데 그러면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데 하면은 이거 지형 도면을 고시한 날. 자, 뭔지 보면은 이거 조금 치우고 관리계획이 결정이 됐죠. 그럼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을 지적이 표시된 지형 도면 위에다가 표시를 합니다. 여기까지 주거지역, 여기까지 상업지역, 도로는 요렇게 설치를 하겠다. 여기는 도로부지, 그다음에 여기는 개발 제한구역 이런 것들을 지도 위에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이걸 지형 도면의 작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글자로 보는 것보다는 지도 위에 있으면 아 여기까지가 개발 제한구역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되면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지형 도면을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작성된 지형 도면에 대해서 승인을 받고 그리고 이 지형 도면을 고시합니다. 그러면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요때 지형 도면을 고시한 날에 발생합니다. 날에. 이 고시가 아닙니다. 요 고시. 관리계획 결정 고시가 아니라 지형 도면을 고시한 날이라고 해요. 지형 도면을 고시한 날. 이때부터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거. 지형 도면을 고시한 날. 맨날 지형 도면을 고시한 다음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다음 날이 책을 읽다 보면 엄청나게 나올 겁니다. 다음 날이 뭔지는 제가 1, 2월 강의 도시개발법 환지 방식에서 말씀드릴 겁니다. 일단 다음 날 나오면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다음 날. 이 다음 날은 원래 민법에서 배워야 되지만 제가 다행히도 민법도 잘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민법에 우리가 안 배우는 민법 부분이 있습니다. 기간의 계산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 나오는 내용인데 제가 다음 날은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환지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시개발법에서 거기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일단 다음 날 나오더라도 그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오케이. 근데 요거는 다음 날 아닙니다. 지형 도면을 고시한 날에 발생합니다. 다음 날이 워낙 많이 나오니까 이것도 지형 도면을 고시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한다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아니고 요거는 지형 도면을 고시한 날. 그 밑에 기득권 보호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미 기자에 득할 득자를 써가지고 이미 득한 권리를 보호를 해주겠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자, 보면은 이렇게 수직선을 그리면은 이게 시간의 경과를 표시하는 겁니다. 여기 관리 계획이 결정이 되는 거죠. 관리 계획이 결정이 되는데 나는 그 전에 이미 허가 등을 받아서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 이 사업을 계속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뭐라고 써져 있죠?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냥 하면 됩니다. 그래서 관리 계획이 결정되더라도 이미 허가 등을 받은 사업은 계속 하면 됩니다. 예외는 놔두시고 얘는 요걸 기득권 보호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뜻만 이런 것들 그냥 뭐 상세한 내용도 기억하지 말고 아 기득권 보호가 저런 거구나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관리 계획은 기본 계획과 마찬가지로 관할 구역에서 만드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인 입안권자가 누구였죠? 특광시군. 특광시군에서 특광시군이 만드는 계획입니다. 특광시군에서 특광시군이. 그다음에 결정권자는 원칙 시도 대도시 예외적으로 국장이 관리 계획을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관리 계획은 입안 결정 고시라는 절차를 거칩니다. 그리고 관리 계획은 일반 국민에게 구속력이 있는 계획입니까? 그래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언제부터? 지형 도면을 고시한 날. 지형 도면을 고시한 날. 어때? 됐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관리 계획의 전체 체계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써놓은 거면 이거 6가지.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뭘 배웠냐면 용도 지역을 지정하는 절차, 용도 지구를 지정하는 절차를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나오는 게 그럼 용도 지역이 뭐야? 용도 지구가 뭐야? 용도 구역이 뭐야?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배울 겁니다. 거기 151페이지에 표 보입니까? 네, 다음 주에 이거 쪽지 시험 치겠습니다. 앞에다가 종이를 배치해 놓고 그거 정답 15개 비워져 있습니다. 15개가 비워져 있는데 그거 못 채우면 거기서 밖에서 무릎 꿇고 그 외울 때까지 쓰고 있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이거 외우라고 해도 안 외워서 제가 올해부터는 여러분을 안 믿기로 했습니다. 이 정도는 그래도 공부하는데 외우겠지 하고 믿고 맡겼는데 하도 안 외우길래 다음 주에 진짜 거짓말 아닙니다. 제가 이때까지는 쪽지 시험 친다고 하고 안 쳤는데 다음 주에는 아마 자료가 나갈 겁니다. 거기 15개 빈칸이 있는데 그거 못 채우면 들어오지 마십시오.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용도 지역은 용도 지역 정도는 외워놔야 오늘 그래도 다행인 건 중간에 건폐율, 용적률 보입니까? 그 중간 맨 위에 보면은 세 번째 칸 건폐율 한도, 용적률 한도 있죠? 그건 다음에 할 겁니다. 그건 다음에. 오늘은 건폐율이랑 용적률이 뭔지만 말씀드릴 거고 자 지금부터 이제 용도 지역을 하는데 비슷한 말이 여러 개 있죠.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이렇게 자 151페이지 용도 지역 용도 지역은 용도라는 말이랑 지역이라는 말 두 단어가 결합이 된 겁니다. 용도랑 지역이 네. 자 비슷한 개념들 한번 써보면은 지역이 있고 지구가 있고 구역이 있습니다. 지역, 지구, 구역 중에 지역이 가장 넓은 개념이에요. 가장 넓은 개념. 그러니까 지역은 제일 넓은 거고 지구나 구역은 지역보다는 좁은 곳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역, 용도 지역 어떻게 지정하죠? 어떻게 지정하죠? 방법은 용도 지역을 방법은 어떻게 하죠? 관리계획. 계속 물어봅니다. 다음 주에 용도 지구가 나오겠죠. 용도 지구는 어떻게 지정합니까? 관리계획으로. 용도 구역을 지정하는 것도 관리계획으로. 다 관리계획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을 지정하는 건 관리계획으로. 관리계획은 어디서 만들죠? 특광시군, 관할구역에서. 즉 용도 지역은 토지에 지정할까요? 건물에 지정할까요? 즉 특광시군, 관할구역에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지정을 하는 게 용도 지역입니다. 근데 지역, 지구, 구역 중에 지역이 가장 넓은 곳이라고 했죠. 그래서 지역은 관할 토지의 전부에다가 지정, 전부에다가.
부산시 토지 전부, 울산시 토지 전부, 서울시 토지 전부, 경기도 토지 전부에 지정하면은 이 용도 지역은 전국토를 대상으로 지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전국토를 대상으로. 그 다음에 용도라는, 용도를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하면은 쓰임새. 즉 부산시 토지, 서울시 토지의 전부를 용도별로 구분을 해 놓는 거예요. 구분을. 용도별로. 그래서 쓰임새에 따라서 토지를 나눠 쓰자라는 게 용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옆에 막 바로 공장이 나오고 그 옆에 농사 짓고 있고 이러면은 용도가 혼재되어 있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용도를 딱딱 분류를 해가지고 여기는 주거 용도, 여기는 상업 용도 이렇게 쓰는 게 훨씬 더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토지를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용도를 나눠가지고 그렇게 용도에 맞게끔 토지를 쓰자라고 해서 용도 지역이라는 걸 지정합니다. 그러면 하나의 토지에 용도가 막 2개, 3개씩 지정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2개, 3개씩 지정할 거면 용도를 안 지정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토지에는 용도가 하나만 지정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건 중복해서 지정할 수가 없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중복이 안 된다는 거. 이렇게. 그러면은 지금부터 용도를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자, 관할 토지 전부를 쓰임새에 따라서 분류를 합니다. 분류를 할 때 법에서는 크게 4가지 용도로 구분을 합니다. 4가지 용도. 그 4가지 용도가 첫 번째 도시지역, 두 번째는 관리지역, 세 번째는 농림지역, 네 번째는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구분합니다. 이게 크게 4가지 용도입니다. 그 표에 보면은 맨 앞에 있는 것들. 그래서 뭐 줄여가지고 도, 관, 농, 자 이렇게 하시던데 뭐 이런 것까지 두 문자를 따야 되나 싶습니다. 평생을 부동산을 가지고 밥을 먹고 살 거면 이 정도는 외우고 하십시오. 이렇게. 용도지역 정도는 입에 붙게끔. 이렇게. 공인중개소 찾아갔는데 우리 아파트가 있는 데가 제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이것도 설명을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파트를 맡기겠습니까? 2종 일반 주거지역, 3종 일반 주거지역, 1종 전용 주거지역 이런 것들은 술술 나와요. 이렇게. 거의 대부분 주거지역에 있는 걸 중개할 거니까. 이렇게. 그래서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도시지역 대충 어떤 데인지 아시겠죠? 농림지역도 대충 어떤 데인지 아시겠죠? 자연환경 보전지역도 대충 감은 옵니다. 자, 지금 용도지역이 뭔지가 안 나와 있는데 기본서가 나오면은 제가 그런 걸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도시지역 여러분이 생각하는데 거기 맞습니다. 우리 있는데 여기. 농림지역도 여러분이 생각하는데 거기 맞습니다. 자연환경 보전지역도 여러분이 생각과 아마 일치할 겁니다. 근데 관리지역이란 말만 들어가지고는 이게 어딘지 잘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도시지역을 다시 세분을 합니다. 법에서는 크게 4가지 용도로 구분하고 9개의 지역으로 이걸 세분을 하는데 도시지역을 세분하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그리고 녹지지역 이렇게 세분을 합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그 다음에 관리지역은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이렇게 구분합니다. 아,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나오니까 이 관리지역이 뭔지 더 모르겠죠. 이런 것들. 그 다음 이게 이제 법에서의 분류고 이걸 다시 대통령령으로 추가적으로 세분을 합니다. 대통령령에서 최종적으로 이걸 21개로 세분을 합니다. 21개로. 거기 칸칸이 다 세알려보면 이게 21개입니다. 세지 마십시오. 제가 세봤습니다. 이렇게. 21개. 해서 자, 도시지역에 있는 것들을 다시 대통령령으로 세분하는데 주거지역은 다시 전용, 일반, 준주거지역 이렇게 구분합니다. 전용, 일반, 준주거지역으로. 그리고 전용 주거지역은 다시 1종, 2종으로, 일반은 1종, 2종, 3종으로 세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 그 다음에 상업지역은 중심, 일반, 유통, 그리고 근린상업지역 이렇게 세분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주거지역이랑 똑같이 전용, 일반, 준공업지역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 다음에 녹지지역도 보전,
보전, 생산, 그리고 자연 녹지 요렇게 세분을 하게 됩니다. 요렇게 하면 총 21개가 나오면 21개. 주거 지역이 6개, 상업 지역 4개, 공업 지역 3개, 녹지 지역 3개 하면은 아마 16개인가 나올 거고 19개, 20개, 21개. 21개 용도 지역으로 세분을 합니다. 요거 어떻게 세분이 되는지 그리고 각각의 용도 지역이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됩니다. 이런 거, 뭐 주거 지역 중에 뭐 제1종 전용 주거 지역은 뭐뭐 하는 지역이다. 중심 상업 지역은 뭐뭐 하는 지역이다. 전용 공업 지역은 뭐뭐 하는 지역이다.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틀렸죠. 그런 분들은 뭐 떨어지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 분들은 붙으면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은 이렇게 사고 칩니다. 그런 분들. 그래서 요거 용도 지역 정도는 알아야 우리가 공법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의 용도 지역을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일단 관리 지역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관리 지역. 관리 지역은 거기 보니까 보전, 생산, 계획, 관리 이렇게 구분이 돼 있죠. 자, 어떤 제도를 볼 때 이 제도가 왜 필요한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걸 없애보면 됩니다. 없애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 목차는 좀 지워도 되겠죠? 그러면 크게는 4가지 용도로 구분을 한다라고 했는데 관리 지역을 없애버리면 이제 3개 남았죠? 도시, 농림, 자연환경 보전 지역 이렇게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관할구역이 이렇게 있는데 크게 도시 지역, 농림 지역,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 지역 이렇게 세분을 하는 거죠. 예전에는 도시가 그렇게 크지 않았겠죠? 도시 중심부만 이렇게 개발이 돼 있다가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이 도시가 점점 성장을 해 나가는 겁니다. 예전에 도시가 이렇게 규모가 작을 때는 도시 외곽 지역에 있는 이런 토지들은 도시 지역과 비슷하게 이용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지역에 있는 토지들은 농림 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전 지역과 비슷하게 토지를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도시는 요 모양밖에 없으니까, 요거밖에 없으니까. 근데 산업화를 거치면서 도시가 이렇게 바깥쪽으로 점점 성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예전에는 농사 짓고 나무 심겨져 있던 곳 싹 밀어버리겠죠? 도시 지역이니까 여기다 건물 짓습니다. 도시 지역의 최외곽 지역까지 개발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제 남아있는 게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 남아있죠? 도시 지역은 여기까지가 도시 지역이니까 여기까지만 딱 성장을 하고 멈출까요? 아니면 계속 성장을 해 나갈까요? 계속 성장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부터는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 이름만 들어도 개발이 안 될 것 같죠? 농사 지어야 되고 자연환경을 보전해야 됩니다. 근데 도시 지역은 개발이 되는 곳. 자, 토지가 개발이 되고 선 하나 넘으니까 개발이 안 되고 토지 이용이 극에서 극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여기서 같이 농사 짓던 김 씨와 이 씨는 매일 아침 만나가지고 막걸리 한 잔 먹고 이렇게 지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아침에 오니까 김 씨는 계속 농사 지어야 되는데 이분은 벤츠 타고 건물주가 돼서 오는 겁니다. 건물주가 오서. 그럼 이 사람 계속 농사 짓고 싶겠습니까? 여기다 건물 지어버리는 거죠. 위반 행위로 인한 과태료나 벌금보다는 내가 위반 행위로 얻어지는 이익이 훨씬 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접경지대에서 토지를 이용함에 있어 여러 가지 막 충돌이 발생하고 위반 행위들이 속출하게 되더라라는 거. 왜냐하면 토지 이용이 되고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바뀌어버리니까. 그래서 이 충돌을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관리지역이라는 개념을 만듭니다. 똑같이 도시,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넣어놓고 계획관리지역 먼저 볼까요? 거기 계획관리지역 저 맨 끝에 비고라고 돼 있습니까? 비고. 거기 계획관리지역은 뭐라고 써져 있죠?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이라고 돼 있죠. 얘네는 도시꿈나무입니다. 도시꿈나무. 자,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이니까 이렇게 도시 외곽 지역에다가 계획관리지역이라는 걸 지정합니다. 계획관리지역. 자, 예전처럼 도시는 이렇게 중심부만 개발이 되어 있겠죠. 그러다 도시가 점점 성장을 해 나오는 겁니다. 예전에는 도시가 성장을 해 나왔을 때 바로 뭐가 나오죠?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나왔는데 지금은 뭐가 있죠? 계획관리지역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도시지역이 되려고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그러면 도시지역이 성장을 해 나왔을 때 계획관리지역 일부를 해제해서 도시지역으로 이렇게 편입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럼 도시지역이 이만큼 이렇게 성장을 하겠죠. 그게 계획관리지역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 다음
농림지역 주변에는 생산관리지역이라는 걸 지정하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에는 보전관리지역이라는 걸 지정합니다. 자, 생산관리나 보전관리지역은 농림지역이 되려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되려고 지정하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 여기 보니까 도시지역이 성장을 해 나오다가 이렇게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훼손을 가져왔죠? 너무 붙어 있으니까 띄우는 겁니다. 농림지역이랑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보전을 해야 되는데 도시지역이 성장을 해 나오다가 바로 농림지역이 나와버리면은 이 농림지역의 훼손을 가져오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지켜주기 위해서 밖에서 보디가드 역할을 하는 보디가드 역할. 니네 여기까지 오지 마. 그래서 생산관리지역은 농림지역에 준해서 관리를 합니다. 농림지역과 비슷하게 토지를 이용하지만 농림지역이 여기까지를 농림지역으로 지정하면 도시지역이 성장을 해 나오다가 바로 농림지역으로 넘어올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농림지역으로 지정하기에는 조금 곤란하다. 그러니까 농림지역이랑 비슷하게 토지를 이용하지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기에는 곤란하니까 생산관리 이렇게 지정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농림지역과 비슷하게 관리하겠다는 거. 여기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되려고 지정하는 거 아니라고 했죠. 도시지역이 성장을 해 나오다가 용도지역을 여기까지를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을 해버리면 역시 도시지역이 바로 침범을 해버릴 테니까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지켜주기 위해서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자연환경 보전지역과 비슷하게 토지를 이용하지만 용도지역을 여기까지를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하기에는 곤란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데가 보전관리지역입니다. 거기 보면은 농림지역에 준하여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라고 돼 있죠? 그런 데입니다. 그런 데. 자, 그러면은 이런 관리지역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지고 토지 가치가 토지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어딜까요? 그렇겠죠? 명지 이런데, 명지 기장 이런데, 명지 기장. 명지 옛날에 뭐 했죠? 팝밭이었죠, 팝밭. 어릴 때 그 정도 살았는데 걔네들 땅 부자가 워낙 많아가지고 명지 사는 애들은 다 막 필라, 베네통 이런 가방 메고 와가지고 너무 부러웠는데. 그런 데입니다, 그런 데. 토지, 거기 땅 부자들 엄청 많죠. 이런 데. 집에 가서 계획관리지역에 땅 사러 가야지 하시는 분들 안 됩니다. 이미 이제 여러분들 빼고는 계획관리지역이 뭐 하는 데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토지 가격, 나중에 개발 이익이 반영된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데가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그 다음 생산관리나 보전관리는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하는데 여기까지를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기에는 곤란한 지역을 생산관리나 보전관리라고 부릅니다. 생산관리나 보전관리. 요게 관리지역입니다. 요 그림보다 뭐 더 잘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뭐 독일 유학파한테 배운 거라서 국내에서는 그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용도 지역들 보겠습니다. 도시지역을 세분하면 어떻게 세분하죠? 그래서 요거를 뭐 주, 상, 공, 녹 이렇게 외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크게 네 가지는 도관농자, 도시지역은 주, 상, 공, 녹 이렇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구분하는데 주거지역은 다시 전용, 일반, 준주거지역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칸이 전용 주거지역,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칸이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섯 번째 칸이 준주거지역. 자, 전용 주거지역에는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말이 뭐죠? 양호 동그라미. 일반 주거지역에는 거기 편리라는 말이 보입니까? 일반 주거지역에는 편리라는 말이 보이죠? 전용은 양호한 곳이고 일반은 편리한 곳입니다. 그럼 양호와 편리가 다르다 그 말입니까? 네, 다르니까 이렇게 구분을 해 놓는 겁니다. 양호한 주거환경과 편리한 주거환경으로 구분합니다. 자, 편리한 주거환경. 우리 집 옆에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역이 가까우면 편리합니까? 멀면 편리합니까? 그 다음에 도로 같은 것들도 주요 간선도로에 접근하기 쉬우면 좀 더 편리하겠죠? 그러니까 집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버스 정류장과 지하철역이 있고 도로도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좀 간선도로들이 위치하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마트나 백화점 이런 것들도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면 좀 편리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는 아침에 일어나면 뭐 소음이 약간 들릴 수도 있습니까? 네, 도로가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니까. 그 다음에 차들이 막 왔다 갔다 하니까 공기도 막 매캐한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좀 텁텁할 수 있겠죠. 그런 데가 일반 주거지역.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여기 일반 주거지역에 살고 계실 겁니다. 혹시 나는 전용 주거지역에 산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최대한 수업에 편의를 봐드리려고 했는데 전용 주거지역은 양호한 주거환경입니다.
이런 데서는 편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하철역 한참 가도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마트, 백화점 이런 거 없어도 됩니다. 대신 이분들은 무조건 양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기 엄청 좋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조용하고 사생활 침해가 안 되는 곳. 그러니까 이 동네는 낮에도 개미 새끼 하나 안 다닙니다. 아무나 갈 수가 없어요. 여기는 앞에서 새콤초소해서 막습니다. 여기 어떻게 오셨냐고 이렇게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공기가 되게 좋아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창문을 열면 피톤치드 향이 막 내 몸을 감싸는 그런 동네입니다. 양호한 주거환경은. 아침에 일어나서 막 산새 소리가 들리고 피톤치드 향이 막 풍기고 이런데 주변에 뭐가 있으면 좋을까요? 산. 그 지역의 대표적인 산을 끼고 있는 게 대부분이 요 전용 주거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옛날 같은 경우에는 법원 옆에 그 대신동 이런데 아니면은 저 온천장 그 허심정 뒤쪽으로 보면 고급 주택가 있죠? 그런 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그 이재용 회장님 어디 사시죠? 안 친해서 잘 모릅니까? 저도 안 친하긴 한데 이태원동에 사시죠? CJ가 삼성가 뭐 이런 사람들 다 이태원동 한남동에 살고 있죠? 그 바로 뒤에 뭐가 있냐면 남산이 있습니다. 남산 서울에. 남산타원 아시죠? TV에서 많이 보셨죠? 그 다음에 그 드라마에 나오는 평창동, 성북동 이런 거 들어봤습니까? 그게 북한산 밑에 있는 동네입니다. 그 옛날에 그 시크릿 가든 드라마 보면은 현빈 집 있죠? 현빈 엄마 집. 거기 갔다가 이제 길라임이 쫓겨나죠? 그때 보면은 길라임이 열받아가지고 차를 타고 막 몰로 내려옵니다. 거기가 완전 평지였습니까? 살짝 오르막이었습니까? 그거 기억 안 나면 그 기생충 가해하러 가는 집 보면은 거기가 평지입니까? 오르막입니까? 거기가 산 바로 밑이니까. 산 바로 밑이니까. 거기는 불편해도 괜찮습니다. 가족 구성원들 다 각각이 차를 가지고 있고 보통 마트는 일하시는 분들이 갔다 옵니다. 내가 갈 필요가 없죠. 대신 양호해야 됩니다. 조용해야 되고 사생활 침해가 되면 안 되고 공기도 좋아야 되고 그런 데입니다. 그런 데가 전용 주거지역. 전용은 1종, 2종으로 구분하죠. 1종은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즉 고급 주택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종 전용은 공동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 즉 아파트인데 그냥 아파트 아니고 초고가 아파트 아니면 고급 빌라들 그런데. 그 다음에 일반 주거지역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1종, 2종, 3종으로 구분하는데 1종은 저층 편리한, 저층이라는 건 4층 이하를 말합니다. 4층 이하. 그 다음에 2종은 중층 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 3종은 중고층 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 그러니까 층수, 건물의 높이를 가지고 구분합니다. 전용은 단독 공동으로 구분하고 일반은 층수를 가지고 높이를 가지고 구분합니다.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이라는 게 나오죠. 준주거지역은 주거 기능을 위주로 일부 상업 기능이나 업무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이런 데가 뭐 하는 곳이냐면 지금 우리가 있는 서면 이런 데는 이 점포역부터 저 서면역까지 싹 다 상업지역입니다. 싹 다. 그러니까 여기는 중심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상업지역을 지정을 하는데 보통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주거지역 주변으로 가보면은 주거지역에도 번화가가 있겠죠. 대부분이 그 사거리, 지하철역이 있을 겁니다. 지하철역 주변이 아마 번화가가 될 텐데 이런 데서는 상업지역을 보통 어떻게 지정하냐면 대로변을 따라서 이렇게 길다랗게 지정합니다. 대로변을 따라서. 보통은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상업지역들이. 그리고 이 상업지역 바로 뒤에 들어가면은 아파트 단지가 나오는 게 아니라 빌라라든지 원룸촌이 나옵니다. 원룸촌이. 그래서 이 빌라 같은 거 지어보면은 4층, 3층, 2층은 주택으로 쓰고 1층에 가게 같은 것들 있죠? 이런 건물들 있는데 거기가 준주거지역. 거기 준주거지역. 여기서 빌라촌에서 한두 블록 더 들어가면 이제 아파트 단지가 쭉 나오는 거죠. 즉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중간에서의 완충지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준주거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원룸촌 같은데 이런 데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주거지역은 전용, 일반, 준주거지역으로 구분하고 전용은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일반은 2종 전용은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그 다음에 1종 일반 주거지역은 저층 편리한, 저층은 4층 이하를 말합니다. 2종은 중층 편리한, 3종은 중고층 편리한, 이렇게 단독 양호한, 공동 양호한, 저층 편리한, 중층 편리한, 중고층 편리한.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은 주거를 위주로 일부 상업기능이나 업무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그 다음 상업지역은 중심, 일반, 유통, 근린 이렇게 구분하죠. 거기 중심 상업지역 보면은 도심, 부도심이라고 돼 있습니까? 도시의 심장의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도시의 심장의 역할을 하는 곳.
여러분 몸에서 심장은 아침에 뜁니까? 낮에 뜁니까? 밤에 뜁니까? 하루 종일. 즉 도시 안에서 하루 종일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가 있는 여기입니다. 낮에는 일하는 사람들 왔다 갔다 하고 밤에는 애들 술 먹으러 오고 이런데 여기가 중심상업지역. 그 다음에 일반 상업지역은 일반적인 상업기능이나 업무 기능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즉 넥타이 부대 많은데 법원, 검찰청 옆에 이런데 아니면은 저 중앙동에 오피스 빌딩 많은 곳들 요런데 센터만 해도 이렇게 오피스 빌딩 많은 곳 있죠? 그런 데가 일반 상업지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유통상업지역은 지역 간, 지역 내 유통기능이나 물류기능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지역 간 물자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곳이 어디죠? 도매시장 같은데. 아니면 뭐 조그마한 동네에는 대형 마트 같은 데도 유통상업지역을 지정하기도 합니다. 대형 마트라든지 뭐 도매시장, 뭐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아는 동대문시장, 남대문시장 이런 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뭐 자갈치시장 이런 데. 이렇게. 그 다음에 근린상업지역. 가까울 근자에 이웃 리자를 쓰는 겁니다. 이웃 가까이에서 우리 주변에서 일용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상업지역을 근린상업지역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전용, 일반, 준공업지역 이렇게 구분하죠. 전용 공업지역은 거기 뭐라고 써있죠? 중화공업, 공해성 공업, 공장 굴뚝에서 시커먼 연기가 풀풀 나오는데 그런 데가 전용 공업지역입니다. 전용 공업지역. 그러니까 울산의 뭐 석유화학단지 이런 데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매연이 배출되는 공장입니다. 매연이 배출되는 공장. 근데 거기 일반 상업지역은 뭐라고 돼 있죠? 그렇죠.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장. 예전에 부산에 거기 교대 앞에 소주 공장이 있었습니까? 네네네. 소주집 뭐 만드는데 매연이 배출될 게 없겠죠? 저쪽에 하단에 가면은 그 햇반 공장 있는 거 아십니까? 몰랐습니까? 햇반 밥 짓는데 뭐 매연 배출될 게 없겠죠? 그 다음에 저쪽 반여동 가면은 그 파크랜드 공장 있습니까? 그런 것들. 옷 만들고 그 다음에 전자제품 조립하고 이런데 매연이 배출되지 않는 공장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대도시 안에도 위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부산 안에 이렇게 서울 안에도. 그 다음에 중공업 지역은 경공업입니다. 경공업. 경공업 그 밖에 기타 공업을 수행하되 주거 상업 업무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뭐 반드시 이런 곳이 중공업 지역이다라는 건 아닌데 대표적인 중공업 지역의 형태가 뭐냐면 아파트형 공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파트형 공장. 예전에는 아파트형 공장 이렇게 불렀는데 지금 뭐 최근에는 신문에 그 일간지에 전면 광고 보면은 지식형 산업단지 이렇게 써져 있는 게 있을 겁니다. 이걸로 광고 전화 무지하게 오죠. 수익률 보장 이러면서 막 지식형 산업단지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사장님 언제 분양 받을수 이러고 그겁니다. 자, 지식형 산업단지라는 건 아파트형 공장 말 그대로 공장을 아파트처럼 짓습니다. 해가지고 칸칸이 나누는 거죠. 그럼 여기는 큰 공장은 들어갈 수가 없겠죠? 경공업을 수용합니다. 근데 상업, 업무, 기능의 보완이 필요하죠. 1층, 2층은 상가로 씁니다. 상가로. 음식점이라든지 뭐 상가를 들어오고 주거 기능도 위에는 오피스텔로 씁니다. 그런 데가 이런 지식형 산업단지, 중공업 지역의 대표적인 뭐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녹지 지역은 보전, 생산, 자연 녹지 이렇게 구분하죠. 보전 녹지는 보전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보전이 필요한 지역. 보전이 필요한 녹지 지역은 이거 개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됩니다. 이건. 개발 가능성을 가지고 녹지 지역은 구분합니다. 보전 녹지는 보전이 목적이니까 개발이 안 됩니다. 근데 생산 녹지는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이 어떻게 돼 있죠? 유보 동그라미, 유보. 유보는 개발을 한다는 겁니까? 안 한다는 겁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근데 지금은 아니고. 그래서 개발 가능성이 세모.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은 놔두자.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도시지역 안에도 농지가 있습니까? 우리 도시지역 안에 농사 짓는 데 없습니까? 있죠. 그런데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을 나중에 하자. 일단은 지금 놔두고 지금은 농업적 생산으로 이용하고 나중에 개발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자라는 겁니다. 그다음 자연녹지는 보전을 해야 되지만 제한적인 개발이 뭐라고 돼 있죠? 허용되는 지역입니다. 허용되는 지역. 즉
개발 가능성을 가지고 녹지 지역을 구분합니다. 보존 녹지는 그냥 무조건 보존해야 됩니다. 이건 절대 개발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생산 녹지는 지금 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일단은 농사 짓는데 개발은 나중에 결정하자. 유보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자연 녹지는 보존을 해야 되지만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을 요거 자연 녹지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름 보면은 관리 지역이랑 녹지 지역 이거 조금 헷갈릴 겁니다. 녹지 지역은 보전, 생산, 자연 녹지라고 돼 있죠? 근데 관리 지역은 보전, 생산, 계획 관리 이렇게 돼 있죠? 요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건폐율, 용적률 그건 놔두십시오. 그건. 다음 주에 이거 다시 설명드리고 건폐율, 용적률까지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요거 용도 지역이 어떻게 분류되는지 그리고 지금 이 입문서다 보니까 좀 말이 줄여져 있는데 요런 것들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그냥 그 지역의 분위기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핵심적인 단어들은 여기 다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서 나오면은 용도 지역의 정의들 싹 한번 다 읽어볼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요거 다시 정리하고 그 다음에 건폐율, 용적률까지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